여러분, 오늘도 마음 한켠에 오래 담아 두셨던 이야기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결혼한 자식의 집 앞에 서서 한 손에는 무언가를 담은 봉지를 들고 다른 한 손은 초인종 앞에서 잠깐 멈칫하셨던 적 말입니다. 손가락은 분명 배를 누르려 올라갔는데 어쩐 일인지 그 짧은 순간 마음이 머뭇거립니다. 그 머뭇거림 언제부터였을까요? 내 자식이 사는 집인 내가 25해를 함께 살며 밥 먹이고 씻기고 재웠던 그 아이의 집인데 어째서 그 문 앞에서 이제는 작은 용기가 필요해진 걸까요? 여러 어르신을 만나보면 이 머뭇거림을 아는 분이 참 많습니다. 10분 가운데 67분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유 모를 씁쓸함을 안고 오신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흔히들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식 집에 가지 마라, 그런 차가운 이야기 말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아프고 그러나 훨씬 더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자식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는 법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어떻게 멀어짐이 아니라 진짜 가까움으로 바뀌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나는 사랑을 건네는 방법 하나만 이제 바꾸면 되는 거였구나 하고요.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전화기가 있으신가요? 한번 그 전화기를 가만히 바라봐 주십시오. 그 전화기가 가장 최근에 울렸을 때 그 저편에서 먼저 걸어온 사람이 자식이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냥 밥은 먹었나 궁금해서 자식이 먼저 걸어온 전화 말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먼저 겁니다. 우리가 먼저 걸고, 우리가 먼저 찾아가고, 우리가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왜 늘 먼저 거는 사람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듣기 좋은 말로 위로만 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대신 조금 아프더라도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더 존중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전화기 이야기부터 우리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느 고장에서 듣고 계신지, 그리고 자녀분은 가까이 사시는지 멀리 사시는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서울에서라고 부산에서라고 아들이 옆 동네 산다고 딸이 바다 건너 있다고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 서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애가 결혼하고 나서 변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사위가 생기고 나서 애가 달라졌다. 분명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 거다. 우리 애가 갑자기 저럴 리가 없다. 이 마음 저는 압니다. 얼마나 서운하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생각을 딱 한 번만 뒤집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73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시는 분입니다. 아들 하나가 결혼에 가까운 아파트에 사는데 언제부턴가 아들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더랍니다. 전화를 해도 말끝이 짧아지고 오라는 말도 뜸해지고요. 서 선생님은 속으로 확신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우리 아들이 저럴 애가 아닌데 분명 저 사람 눈치를 보는 거다. 그렇게 반년쯤 서운함을 삼키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손주를 봐주러 아들 집에 갔다가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계셨는데 베란다 쪽에서 아들이 혼자서 있는 게 보였답니다. 창밖을 보며 담배 한 개비를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담배에 불을 붙이지는 않더랍니다. 라이터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들이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아버지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서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잠깐 저도 숨을 한번 고르겠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 선생님이 그날 깨달은 건 이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버지를 밀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자기가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느 쪽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애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한쪽 어깨에는 늙은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다른 쪽 어깨에는 함께 살아갈 아내를 향한 마음을 얹은 채로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가 변한 건 저 며느리 때문이다. 저 사위가 뭐라고 했을 거다. 그런데 진실은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식은 변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동시에 지키느라 그 무게에 눌려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의 생각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며느리를, 사위를, 때로는 자식까지도 원망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뒤의 생각은 자식을 가엾게 여기게 만듭니다. 아, 저 아이가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힘든 거구나 하고요. 자식이 부모와의 만남을 줄이는 건 부모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두 개의 사랑 사이에서 매번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게 너무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이 여린 자식일수록 오히려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야 집안이 조용해지니까요. 그래야 자기가 덜 찢어지니까요. 그러니 며느리를, 사위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원망은 결국 우리 자식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자식은 두 사람 사이에서 더 외로워집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갈 준비가 되신 겁니다. 방금 우리는 자식이 왜 거리를 두는지를 자식의 마음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는 계속 어긋나기만 합니다. 그건 바로 결혼한 자식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식이 결혼을 하든 아이를 낳든 그 아이는 여전히 내가 키운 내 새끼입니다. 그 마음은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사는 집은 이제 그 아이 혼자의 집이 아닙니다. 자식이 배우자와 함께 새로 지은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그 나라만의 법이 있고 그 나라만의 약속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무엇을 어디에 넣을지, 설거지는 언제 할지, 아이는 몇 시에 재울지, 주말 아침은 어떻게 보낼지. 우리 눈에는 사소해 보이는 이 모든 것이 그 집에 사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맞춰온 소중한 질서입니다. 밭을 일구는 사람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이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바람을 막아주며 나무 한 그루를 키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가 이제 여러분 키를 훌쩍 넘겨 크게 자랐습니다. 열매도 맺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나무가 걱정이 되어 여전히 나무 바로 곁에 딱 붙어서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의 그림자가 그 나무에 내리쬐야 할 햇볕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가 나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늘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 나옴윤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들 집 현관 열쇠를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 바쁘니 언제든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채워주려고요. 빨간 리본을 메어둔 오래되어 색이 바른 그 열쇠를 늘 지갑에 넣고 다니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며느리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으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다녀간 날이면 며느리의 얼굴이 어딘가 굳어 있더라는 겁니다. 고맙다고는 하는데 그 고맙다는 말이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의에서 나온 것 같더랍니다. 윤 여사님은 며칠을 고민하시다가 어느 날 아들에게 그 열쇠를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필요할 때
너희가 부를 때만 갈게. 이 열쇠는 이제 너희 둘만 가지고 있어라.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미안해 하면서도 어딘가 마음을 놓는 표정이었다고요. 윤 여사님은 그때 아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준 건 반찬과 청소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여전히 이 집의 주인이라는 표시였구나. 그 열쇠 하나가 저 아이들에게는 언제든 내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담이었구나. 여기서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할 게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한 순간부터 그 집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그 부부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도 손님입니다. 서운하시지요? 저도 압니다. 이 말이 아프게 들리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손님이라는 말이 어찌 야박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내가 남이란 말이냐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손님이라는 말은 밀려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귀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손님을 모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의 방식을 존중하고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초대해주면 고맙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내 자식 집이니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된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냐. 이것이 우리가 오래 가져온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요. 자식의 집 문을 두드리는 일은 사실 자식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일과 같다. 그러니 그 문 앞에서 한 번쯤 예를 갖추는 게 야박함이 아니라 존중이다 하고요. 그리고 혹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분 계신가요? 초대받기 전엔 안 가고 뭘 주기 전에 먼저 묻고 열쇠 같은 건 진작 돌려줬다는 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부모이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나무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조용히 등을 두드려 드리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저와 함께 더 찾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재촉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또 다른 어느 부모님께 이 이야기가 가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식의 마음을, 자식의 집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자식 집에 가고 싶을까요? 왜 반찬을 싸들고, 왜 자꾸 전화를 걸고, 왜 뭐라도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할까요? 당연히 자식이 걱정되어서겠지요. 자식이 잘 먹고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겠지요. 그 마음 맞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우리가 자식에게 자꾸 무언가를 해주려는 건 자식이 그걸 꼭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견디기 어려워서는 아닐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내가 없으면 밥도 못 먹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없으면 도시락도 없었습니다. 아플 때 나를 찾았고, 배고플 때 나를 찾았고, 힘들 땐 나를 찾았습니다. 나는 늘 누군가에게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다 크고 결혼을 하고 자기 살림을 차리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찾는 목소리가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이 사실은 무섭습니다. 내가 없어도 저 아이가 잘 산다는 것, 머리로는 그게 잘 키운 거라는 걸 압니다. 자식이 홀로 서는 것이 부모의 성공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가슴은 그 조용함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지? 어려운 질문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오늘 당장 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나이든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무서워서 우리는 자꾸 자식에게로 갑니다. 반찬을 싸는 건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봐라, 나는 아직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손주를 봐주겠다고 나서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봐라, 나는 아직 이 집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다만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기만 해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아, 내가 지금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허전함을 채우려고 저 집에 가려는 거구나 하고 한 번만 알아차리면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래전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아주 긴 연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늙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삶을 지켜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무엇이 사람을 끝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 긴 세월 끝에 나온 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돈도 명예도 심지어 자식이 얼마나 가까이 사느냐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행복하게 하는 건 곁에 있는 관계가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이건 그 연구가 말한 것이라기보다 제가 오래 살아보며 느낀 것입니다. 관계가 따뜻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내 삶의 나만의 의미가 아직 남아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식이 가까이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식과 얼마나 자주 보느냐가 행복을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을 만나도 그 만남이 편안하면, 그리고 자식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도 내 하루에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사람은 행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식이라는 한 곳에만 우리 행복을 몽땅 걸어두었을 때입니다. 저녁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들이 다 떠나고 상 한쪽 끝에 늘 비어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이가 앉던 그 자리요. 우리는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아이가 언제 다시 와서 앉을까만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오직 자식을 기다리는 자리로만 남겨둡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 빈자리는 자식이 돌아와 앉을 자리이기 이전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앉는 법을 배워야 할 자리입니다. 일어난 살 한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들 집에 거의 매일 가시던 분이었습니다. 손주를 봐주고 살림을 거들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야 마음이 놓였답니다. 안 가면 온종일 집에서 시계만 쳐다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 같은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시고 큰맘 먹고 발걸음을 줄여보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나는 뭘 해야 하나, 하루가 왜 이렇게 기나 싶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다가 서해반 모집 안내문을 보셨답니다. 젊어서부터 붓글씨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자식 키우느라 평생 미뤄두었던 일이었지요. 한참을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그날 큰 용기를 내어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지금 한 여사님은 일주일에 3번 그 복지관에 나가십니다. 붓을 들고 먹을 갈면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할머니도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앉아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그렇게 당신 삶이 채워지자 아들 집에 가지 못하는 그 허전함이 스르르 옅어지더랍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딱 하나만요. 이번 주 안에 오직 나만을 위한 일을 하나 정해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나가 무엇이든 하나 배우는 것도 좋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자식에게 쏟던 그 마음의 10분의 1만 이제 나 자신에게로 돌려보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채워지면 신기하게도 자식에게 매달리던 손의 힘이 저절로 풀립니다. 그리고 그 풀린 손이 오히려 자식을 편안하게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한테 바라는 것도 없다. 그냥 해주는 게 좋아서 하는 거다. 반찬 좀 해다 주는 게 뭐가 그리 잘못이냐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잘못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움이라는 건 한두 번은 고마움이지만 계속 반복되면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른 살장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들 내외가 맞벌이로 바쁘니 매주 반찬을 한 보따리씩 해다 나르셨습니다. 김치며 장아찌며 손 많이 가는 것들로만 골라서요. 냉장고가 텅 비어 있으면 마음이 안 좋아서 늘 가득 채워놓고 오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찬을 넣으려고 아들네 냉장고 문을 여셨는데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가져다 놓은 반찬통들이 뚜껑도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상해버린 오래된 반찬 몇 통을 말없이 비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 선생님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나중에야 아셨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짜고 오래 두는 밑반찬을 잘 먹지 않는다는 걸요. 그때그때 신선하게 해먹는 걸 좋아한다는 걸요. 당신이 평생 최고의 사랑이라 믿었던 그 반찬이 정작 그 집에서는 버려야 할 짐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버리자니 어머니한테 죄송하고 먹자니 입에 안 맞고 며느리는 그 사이에서 매주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찬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김치를 담가 보신 분은 다 아십니다. 소금을 알맞게 치면 김치가 참 맛있게 익습니다. 그런데 아까운 마음에 더 오래 두고 먹으라고 소금을 자꾸만 더 치면 어떻게 됩니까? 짜서 못 먹게 되고 끝내는 독재로 버리게 됩니다. 사랑도 꼭 그렇습니다. 사랑에도 알맞은 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넘치면 그 넘친 사랑이 오히려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매주 채워주는 반찬은 말은 안 해도 이런 뜻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 너희 힘으로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는구나. 내가 없으면 너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사랑을 준 건데 받는 쪽에서는 평가를 받은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마음을 담아 조언을 해드려도 정작 상대가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간섭으로 들립니다. 설거지를 이렇게 해라. 아이는 저렇게 재워라. 다 옳은 말이고 다 사랑해서 나온 말인데 묻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옳은 말이 상처가 됩니다. 옛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애들도 제 손으로 실수를 해봐야 배운다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번 나서서 다 해주고 다 고쳐주고 다 알려주면 그 아이는 언제 어른이 됩니까? 서툴게 국을 태워도 보고 아이 감기 한번 심하게 알려도 보고 그렇게 저희끼리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진짜 한 가정의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자꾸 대신해주면 자식은 영원히 우리 앞에서 미숙한 아이로 남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지켜보는 것이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솟구칠 때 곧바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천천히 10가지만 세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그렇게 세는 동안 이걸 자식이 나에게 부탁했던가 하고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식이 먼저 청했다면 기꺼이 해주십시오. 그건 진짜 사랑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청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급해서 나서려는 것이라면 그 열을 쐬는 동안 잠시 손을 내려놓아 보시는 겁니다. 반찬이 필요하면 자식이 말합니다. 엄마 그 김치 좀 있어요 하고요.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해주는 반찬 한 통이 매주 말없이 나르던 10통보다 훨씬 더 귀하게 훨씬 더 고맙게 가닿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어르신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순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표정이야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잘 지내도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 사이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식의 말투가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엄마 언제 와 아빠 이번 주말에 오세요 하던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은 좀 바빠요. 다음엔 미리 연락 주세요. 우리도 우리 계획이 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서늘함을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68호 여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딸 목소리가 그냥 듣고 싶어서 낮에 전화를 거셨는데 딸이 받자마자 이러더랍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할 수 있나?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건 건데. 오 여사님은 그 한마디에 서운함이 확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아무리 바빠도 엄마 전화는 반갑게 받던 아이인데. 그런데 오 여사님이 나중에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날 딸은 회사에서 한창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었답니다. 전화기 너머로 사실은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다다닥 들렸는데 서운한 마음이 앞서서 그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지요. 딸은 엄마가 미워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정신이 없어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물은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다음엔 미리 연락 주세요 하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엄마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거구나. 나는 이 집에서 반갑지 않은 사람이 됐구나 하고요. 그런데 똑같은 그 말을 이렇게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오시면 어수선한 모습 말고 깨끗하게 치운 집에서 정신없는 채로 말고 온전히 엄마한테 집중하면서 맡고 싶어요. 그러니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엄마 오시는 날을 특별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하고요.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대개는 뒤쪽이 진실입니다. 자식이 미리 연락을 달라고 하는 건 우리를 밀어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제대로 맞이하고 싶어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손님과 며칠 전에 알고 기다린 손님, 어느 쪽을 더 정성껏 맞이하게 됩니까? 불쑥 온 손님은 미처 준비가 안 되어 허둥지둥 맞게 되지만 미리 안 손님은 좋아하는 음식도 해놓고 집도 치워놓고 마음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니 미리 연락을 달라는 자식의 말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당신을 아무렇게나 맞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대충 맞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면 서운함이 고마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자식 집에 가고 싶으실 때 이틀이나 사흘쯤 전에 먼저 알려주십시오. 이건 남한테 하듯 예의를 차리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당신을 제대로 맞이할 시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만남은 불쑥 찾아간 10번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말투가 달라진 자식을 보며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여러분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어른의 언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오해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리를 두는 법, 손을 내려놓는 법, 기다리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바로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도자라는 옛 어른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낯대 가지지 않는다. 낳고 기르되 그것을 내 것으로 움켜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이 세상에 내고 온 정성으로 길렀으되 그 아이를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부모의 도리라고 그 옛 어른은 말씀하신 겁니다. 서양의 어느 현자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라고요.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기 모래 한 줌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래가 너무 소중해서 한 알도 흘리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꽉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주먹을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주르륵 새어나갑니다. 꽉 쥘수록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을 활짝 펴면 신기하게도 그 위에 모래가 고요히 남아 있습니다. 한번 손을 펴 보십시오. 움켜쥔 것을 놓는 데에는 참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꼭 그렇습니다. 놓칠까봐 멀어질까봐 꽉 붙잡을수록 자식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손을 펴고 편안히 놓아두면 오히려 그 자리에 자식이 머뭅니다. 붙잡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옵니다. 이걸 뒤늦게 깨달으신 어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도 젊은 부부의 리듬을 흔들까 걱정하면서도 자꾸만 발걸음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큰 마음 먹고 석 달을 참으셨답니다. 먼저 전화하지 않고 먼저 찾아가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다리셨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셨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건 전화였습니다. 엄마, 요즘 왜 통 안 오세요? 저 엄마가 해주던 그 된장찌개가 자꾸 생각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당신이 매주 찾아가던 그 시절엔 아들이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이었으니까요. 늘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던 아들이 잠시 떨어져 있으니 비로소 엄마를 그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놓아줌의 힘입니다. 그리움은 늘 곁에 붙어 있을 때가 아니라 알맞게 떨어져 있을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마지막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효라는 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지요. 그런데 이제 그 효라는 말을 한 뼘만 넓혀보시면 어떨까요? 부모에게 다하는 효, 자식에게 쏟는 정성, 이제 그 마음을 나 자신에게도 조금 돌려주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효도하는 것 말입니다. 평생 남의 밥상을 차리셨으면 이제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를 위해 차려보십시오. 평생 자식 걱정만 하셨으면 이제 하루에 한 번쯤은 내 마음은 어떤가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곁에 평생을 함께 걸어온 배우자가 계시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보십시오. 자식에게 쏟던 그 마음을 반백년을 나와 함께 늙어온 그 사람에게로도 나누어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걔 나를 잘 돌보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안심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없이도 저렇게 당당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는구나. 그 모습만큼 자식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주먹을 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손바닥 위에 자식도 배우자도 그리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까지도 고요히 함께 머무를 것입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천천히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잠깐 그 길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식이 우리와 거리를 두는 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두 개의 사랑 사이에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결혼한 자식의 집은 이제 그 부부의 나라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가장 귀한 손님이라는 것. 우리가 자꾸 자식에게 가려는 마음 뒤에는 사실 나 자신의 허전함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 그 빈자리는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 넘치는 사랑은 김치의 소금처럼 관계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청할 때 건네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 달라진 자식의 말투는 밀어냄이 아니라 제대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펴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사랑이며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효도할 때라는 것.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대가 달라졌고 그 사랑을 건네는 방법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던 시절에는 부모가 자주 드나드는 것이 곧 사랑이었습니다.
한 동네에 살며 매일 얼굴 보고 함께 밥 먹는 것이 가족이었지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식은 멀리 살고 저마다의 살림이 있고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하고 자책하고 계셨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 내내 나는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셨던 분, 진작 발걸음을 줄이고 청할 때만 건네고 나만의 하루를 꾸리며 사시는 분, 그런 분이라면 저는 진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참으로 지혜로운 부모이십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가까이 붙어 있는 부모보다 언제 만나도 편안한 부모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많이 주는 부모보다 정작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부모가 더 그립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자식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분이셨다고요. 오래전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데 있지 않고 놓아주고도 마음이 이어지는 데 있다고요. 오늘 이 말 하나만 마음에 담아가셔도 저는 참 기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 이제 내 아이가 정말 한 가정의 어른이 되었구나 하고 문득 느끼셨던 순간요. 자식의 달라진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고 손주를 안았던 어느 저녁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같은 마음으로 이 밤을 보내고 있는 또 다른 어느 부모님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받는 자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 자식과의 거리 때문에 요즘 마음이 무거운 벗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살며시 건네주십시오. 함께 나이 들어가는 벗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손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자식에게 쏟은 그 사랑은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식이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모두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자라난 것입니다. 조금 멀어진 것 같아 서운한 그 마음조차 여러분이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 편안하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선 그 자리에서 자식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어주십시오. 그 거리는 멀어짐이 아닙니다. 그 거리는 사랑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안고 머지않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몸도 마음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귀한 분이라는 것을요.